전에 서두에 핵심 키워드를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 보면 3번은 어린 양 앞에서 미의 본질을 보다. 어린 양 하면은 종교적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미의 본질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아름다움을 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사실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부착된 굉장히 많은 사회, 경제, 정치적 의미들이 어떻게 미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가를 봤던 것처럼, 오늘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미, 숭고미라든가 경건함, 정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보는 장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앞에서 미의 본질을 보는 중세 초기의 서양 미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가 양양자하고 클때자가 합쳐진 한자 어의 뜻을 풀이해 보면 살찐 양이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되고, 두 번째 의미는 양양자와 불화자가 겹쳐진 걸로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단 앞에서 이제 그 희생물로 바쳐질 양을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이제 약간 억지인 것 같기도 한 게, 한자 문화권에서는 양이 모든 한자 문화권 전체에 공통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미자는 아니거든요. 그래, 어떤 곳은 한자 문화권에도 양을 이렇게 키우는 곳이 있지만 양을 안 키우는 곳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거기서 얘기를 가지고 와서 그 서양의 그 제단 위에 받쳐진 양의 그림을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속죄와 정화를 위해서 죽어간 양의 눈빛과 이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그 경건하고 정화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림을 보게 돼요. 그래서 7쪽의 둘째 줄에 보면, 어쩌면 아름다움이란 눈에 보이는 현란한 무언가가 아니라 인간이 신 앞에서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느끼는 진지하고도 숭고한 마음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미의 또 다른 형태가 등장을 하죠. 시대가 바뀌면서. 근데 그 시대라는 건 뭐냐면 중세라는 것이고, 중세는 농사를 기반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사회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것을 말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종류의 미의식이 등장한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초기 기독교 미술의 정서인 진지함, 마음의 정화, 숭고의 감정을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미술을 통해서 고대 로마가 멸락하고 유럽세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이제 볼 것이다.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의 몰락은 초기 기독교인 거고요. 유럽 세계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거는 이제 중세를 얘기해서, 초기 기독교가 있었던 로마 말기와 중세는 로마가 멸망하면서부터 중세로 보니까 초기 기독교가 있었던 로마 말기와 중세를 이제 같이 얘기하는 곳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크게 두 가지 번역으로 나눠서 이 장에서는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동쪽이라고 하면 동로마 제국, 오늘날의 터키 근처에 비잔틴 제국을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쪽에서는 형이상학적 아름다움을 주목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세인의 숭고한 마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은 어디냐면 광야로 나간 초기 기독교 미술. 그러니까 뭐 이게 왕이 그 통치 수단으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한테만 있었던 율법들을 전부 확산시키려니까 성부와 성자가 하냐냐 다르냐 막 이런 식의, 아직 그 초기 기독교에서는 교리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교리 다툼이 굉장히 심하니까, 그런 걸 본 수도 스님이나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가 속세하고는 맞지 않아, 나는 기독교를 공부하겠어 하고 이제 떠난 곳이 시나이 반도라든가 뭐 이집트라든가 이런 그런 어떤 사막이나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이는 것은 이제 광야로 나왔던 중세 초기의 수도사들이 남긴 미술. 근데 여기에는 소박함이 더 이제 드러난다 해서 이 장에서는 동쪽의 비잔틴 미술과 광야로 나간 미술, 이렇게 두 개를 보일 거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1권하고 2권에서는 붙이는 말은 뭐를 했냐, 이제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1권에서는 신석기, 구석기 얘기를 하면서 그 벽에 있는 얼룩에서도 의미를 끌어내고 새로운 개념을 연상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기 때문에 인지 능력의 발전과 초기 미술의 등장을 구석기, 신석기를 통해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미술을 통해서 자연을 극복하고 문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줬던 게 이제 1장에 붙이는 말이었고요. 2장에 붙이는 말은 유럽의 역사의 첫 장을 쓴 그리스 문명과 그리스 문명에 영향을 준 에게 문명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를 멸망시켰지만 사실은 로마의 그리스가 로마를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정치 체제로서나 이름으로서의 그리스는 없어졌지만 로마가 그리스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복당한 그리스가 다시 로마를 정복한다라는 말로 얘기를 하면서 유럽의 초기 모습을 갖춘 그리스와 로마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이제 2장이었고, 3장에 가면은 중세로 가서 미의 본질의 숭고미라든가 소방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3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쪽으로 크게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죽음과 삶이 같이 있었던 곳인데, 우리는 보통 삶을 얘기하는 온천만 가는데 그 입구에 있는 무덤도 우리가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뒤로 가면 파우스트의 한 말, 아무리 풍요를 높여도 갖지 못한 한 가지, 영생을 우리는 갖지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서 파우스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음과 영생과, 그런데 어차피 인간은 육신은 죽는데 영생을 고민하니 그 부활을 얘기하는 기독교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전파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파우스트의 한 기절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번영과 혼란의 이중주. 이제 로마가 극도의 번영기가 오면서 이미 그 내부에서는 이제 쇠락기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니까 번영과 혼란의 이중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멸망에 가는 혼란, 로마 제국은 1452년인가 472년인가에 멸망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를 다루고 있느냐면은 로마 제국 말기니까 오현제 시대인 BC 2세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로마가 멸망하고 중세 초기까지를 다 묶어서 이제 혼란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대로 치면 중세 초기 대략 3세기부터 8세기까지, 그러니까 중세는 로마 멸망하면서부터인데 문명사적으로 봤을 때는 중세 초기를 그 로마 멸망하기 직전인 3세기부터로 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는 혼란한 시기였다. 그 혼란한 시기의 사례를 보면 뒤로 가서 파묵컬레의 그림이 있고, 이게 이제 눈이 온 게 아니라 석회질이어서 석회가 녹아내려가지고 온 온천인데, 당시에 이제 자연 최고급 리조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흰색이 모카솜 같다 그래서 모카의 성 파묵컬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파묵컬레가 있는 도시가 히에라폴리스이다. 그 다음에 위치로 봤을 때는 로마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인데, 로마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온천욕을 했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삶에 대한 어떤 욕망과 고통을 이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제 지리적 위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고요. 여기까지 와서 죽었을 때는 인간이 얼마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인간을 힘들게 했는가를 보여준다. 그래서 19쪽의 맨 밑에서 둘째 줄 보면 천년의 제국 로마가 영원할지라도 인간은 결국 죽는다는 사실, 이 허무함이 바로 로마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다. 근데 우리 여기서 천년 제국이라고 하면 그 로마를 얘기하는 게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동로마도 천년, 서로마도 천년인 거예요. 그래서 천년 제국이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많이 달라요. 동로마 천년은 언제냐면 우리가 그 얘기했던 그 에투르리아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로마가 도시로부터 시작한 건 BC 8세기고, 에투르리아로부터 독립해서 로마가 성장하기 시작한 건 BC 6세기예요. 그리고 로마가 멸망한 건 AD 5세기요. 그렇게 되면 동로마가 10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BC 6세기에서 AD 5세기까지. 근데 서로마는 330년에 서쪽으로 이사를 가요. AD. 그 다음에 1453년에 멸망하니까 서로마도 330에서 1450년까지 보면 약 1000년.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가 약 1000년을 갔지만 시대적으로는 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거의 1000년 차이가 나요. 한쪽은 400년대에 멸망했고 하나는 1400년대에 멸망했으니까.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를 조금 구분해서 염두에 두셔야
지금 미술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로마를 지금 이태리 반도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얘기할 터키에 있는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문명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래서 삶은 여전하지 않다. 제정을 확립한 이후에 약간의 혼란기는 있었지만 그 팍스 로마나라는 오현제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는 엄청나게 그 발전을 하는데 그거를 그 로마는 다 축제를 가지고 그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축제로 가득한 삶에는 시한이 있었다. 이제 최고의 가치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에 두고 명예라든가 뭐 가문이라든가 재산 이런 거에 그 현실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로마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건 피할 수 없으니까 이제 혼란이 오면서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집트처럼 죽음을 미리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22쪽으로 넘어가면서 잘 살 때는 문제가 안 돼. 근데 혼란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공동체 윤리가 무너지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라티푼디움이라는 대농장에서 노예를 이용한 노동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귀족들이 땅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서 군인들조차도 땅이 없어서 노예가 아니라 소장농으로 전락을 노예는 잡아온 사람인데 소장농은 내 동네 사는 사람이 이제 그 소장농으로 가면서 대토지 겸병이 일어나고 원로원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귀족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점점 더 그 시민들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로마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 제국의 성취가 나의 성취가 아닌 것이야. 나라는 잘 살아도 나는 못 살아. 이렇게 되는 이제 혼란의 시기가 오게 되면서 이제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에 오게 된 거죠.